세상의 모든 돈과 권력, 그리고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인간의 본성을 파헤치는 머니 정쟁 RJ입니다. 돈 앞에서 핏줄도 은혜도 종이장처럼 버리는 추악함. 여러분은 어디까지 보셨나요? 오늘 들어볼 사연은 영월시장 바닥에서 고등어 비린내를 풍기며 남동생을 검사로 키웠지만 결국 그 동생에게 잔인하게 버림받았던 한 누나의 이야기입니다. 자본의 힘으로 세상의 정점에 서서 동생의 오만함을 부숴버린 실제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8, 남동생 진우가 15이던 그 지독하게 추운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미친 듯이 쏟아지던 그날 밤, 야간 작업을 마치고 오시던 부모님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계곡 아래로 추락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에 딸랑 둘만 남겨진 고아가 된 것이었지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시커먼 아저씨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가구마다 빨간 딱지를 붙이고 단칸방으로 내쫓았을 때 친척들마저 전화를 피하더군요. 그 애롭고 무서운 밤에 저는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내 동생 진우만큼은 절대로 남들 앞에 기죽지 않게 만들겠다. 부모님 없이도 세상에서 가장 번듯한 사람으로 키워내겠다고요. 저는 그날로 책가방을 던져버리고 새벽 4시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영월시장 바닥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떡을 떼다 팔았어요. 따끈따끈한 떡 사세요 하고 목이 터져라 애치다 보면 겨울 칼바람에 손가락의 끝마디가 터져 피가 철철 흐르곤 했습니다. 약국 연고 살 돈이 아까워 일할 때에는 밭창고로 칭칭 감아가며 버텼습니다. 동생 학원비 보내주고 책 사려주려고 새벽에는 수산시장에서 얼음 상자를 나르고 낮에는 생선 자판을 깔아 고등어와 갈치를 토박쳤습니다. 내 손끝 밑에는 항상 시꺼먼 생선피가 고여 있었고 온몸에는 생선 비린내가 배어 있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독종이라고 혀를 내둘렀지만 저는 오직 하나, 동생이 전교 1등 성적표를 들고 환하게 웃을 때만 살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동생이 서울대 법대에 수석으로 합격한 날, 시장 통당 한 마리를 사들고 와 동생을 껴안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누나가 더 열심히 벌 테니까 너는 돈 걱정 말고 저 높은 곳에만 올라가라. 손을 잡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난을 함께 버틴 가족은 평생 고마울 거라는 믿음은 부질없는 환상이더군요. 고난을 함께한 사람을 보며 고마움을 느끼기보다 자신의 비춰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지우고 싶은 얼룩으로 여기는 게 인간의 추악한 속내였습니다. 동생이 서울로 가고 고시촌에서 잘난 집안 자제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매달 꼬박꼬박 보내주는 돈을 받아갈 때만 미안해하더니 머리가 커지고 검사라는 권력의 냄새를 맡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방학 때 고향에 내려와서도 내가 차려준 밥상 옆에서 코를 찌푸리더군요. 누나 옷에서 나는 비린내가 방 안에서 진동감을 한다며 짜증을 냈고 시장 상인들에게 내 동생이 서울대 법대생이라고 자랑하면 눈을 부릅뜨고 화를 냈습니다. 누나, 제발 시장에서 내 얘기 좀 하고 다니지 마. 창피하게 정말 왜 그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공부하느라 예민해진 탓이려니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동생이 사법고시에 최종 합격하고 번쩍이는 법복을 입게 되는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누나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잔인한 배신의 서막일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동생의 오만함은 검사로 임용된 후 강남의 대기업 DH그룹 회장 막내딸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극에 달했습니다. 내 동생이 진짜 대한민국 0.1% 부자 집안의 사이가 되는구나. 가문의 한설인 가난도 끝이 나는구나 싶어 영월시장 한복판에서 고등어를 고르다 멍하니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최고급 양복을 입고 영월로 찾아온 동생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나를 인적이 드문 찻집으로 데려가더니 하얀 봉투와 함께 호텔 결혼식 선접장을 내미더군요.
갈라진 손으로 청첩장을 열며 누나가 부끄럽지 않게 시장 양복점에서 제일 비싼 원단으로 옷도 한 벌 맞춰놨다.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말했는데 동생은 내 눈도 똑바로 못 보면서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누나, 그 옷 입고 오지 마. 아니, 사실은 결혼식에 아예 안 왔으면 좋겠어. 길을 의심했습니다. 목이 메어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묻자 동생은 주위 눈치를 살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객들이 대기업 임원의 교수, 부장판사, 부장검사들이야. 그런데 거기 누나가 그 거친 손으로 온몸에 생선 비린내를 풍기면서 앉아있으면 내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 나 평생 개천에서 용났다는 소리 들으면서 처가에서 무시당하고 살아야 해? 10년 넘게 새벽마다 칼바람 맞으며 생선 대가리 치고 얼음 상자 날려서 번 돈으로 공부시킨 동생이었습니다. 내 손에 굳은 살이 누구 때문인데, 내 몸에 생선 비린내가 누구를 먹여 살리다 생긴 혼장인데, 동생은 3천만 원이 든 봉투 하나를 테이블에 팽개치며 내 앞길 좀 막지 마 라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동생이라 차마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던져두고 간 봉투를 손에 대지 않는 채 가장 깨끗하게 다려둔 옷을 입고 서울의 호텔 예식장으로 갔습니다. 화려한 상들리 밑에 신부 측 식구들과 환하게 웃던 동생은 저 멀리 서 있는 나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흑빛이 되더군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달려와 내 팔목 위에 멍이 들 정도로 잡아끌고 비상구 계단 틈으로 나를 밀쳐 넣었습니다. 누나,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왜 와서 내 얼굴에 먹칠을 해? 여기서도 생선 냄새 나는 것 같아. 정말 미치겠네. 그리고는 호텔 지배인을 불러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지배인님, 이 사람 우리 먼 친척인데 정신이 온전치 못해요. 메인 식장에는 절대 보내지 마시고 지하 연회장 구석에서 대충 밥이나 한 그릇 먹여서 보내주세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친척? 동생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내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조명이 컴컴하고 차가운 지하 식당 메인 구석자리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 한 접시를 앞에 두고 눈물 젖은 밥을 꾸역꾸역 삼켜야 했습니다. 텅 빈 호텔 로비를 걸어 나오며 저는 가슴속 깊이 단단한 칼을 품었습니다. 네가 그토록 대단하게 여기며 그 돈과 권력 내가 내 손으로 똑똑히 부셔주겠어. 그날 이후 정든시장 자판을 통째로 넘기고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창문에 비친 초라한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손톱 밑에는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낡은 양복 소매 끝자락에 코를 찌르는 짠내가 맴돌고 있었지요. 진우야, 네가 그렇게 이 비린내를 부끄러워했지? 네가 그토록 머리를 조아리는 자본의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마. 복수라는 감정 하나만으로 덤비기엔 여의도라는 돈줄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았기에 저는 자본의 냉혹한 본질을 뼈저리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생선이나 팔던 장사꾼이 고급 금융이나 투자를 알 리 없다고 착각하지만 매일 아침 어떤 생선이 잘 팔리는지, 날씨에 따라 물가가 어떻게 요동치는지, 손님들이 지갑을 열 때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온몸으로 겪어온 사람들은 이미 가장 날것의 경제를 마스터한 셈입니다. 장부 2에서 숫자 장난을 칠 때 저는 시장 바닥에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탐욕과 돈의 생리를 본능적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재산과 동생이 팽개치고 간 3천만 원을 쥐고 완전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다들 강남 아파트 투기나 주식에 눈이 멀어 있을 때 제가 찾아간 곳은 고향 용월과 태백에 버려진 폐강촌 부지였습니다. 탄광들이 문을 닫아 유령도시처럼 변해가던 시기라 다들 나를 보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지요. 하지만 저는 시장에서 배운 감각으로 정부가 강원도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개발을 추진한다는 은밀한 계획을 미리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평당 단돈 1,000원짜리
촌원하던 척박한 땅들을 내 명의와 법인 명의로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정확히 3년 뒤 제 예상은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전면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자고 일어나면 땅값이 몇백씩 뛰더니 통장에 찍힌 금액이 무려 5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의도 금융가로 진출해 부실채권을 헐값에 사들이는 사모펀드 회사 WS 파트너스를 설립했습니다. 시장 바닥에 박선우는 지우고 음지의 자본시장을 뒤흔드는 베일 속의 큰 손으로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남들이 한호하던 곳에 먹을 게 없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외면하는 리스크 속에 진짜 기회가 있다는 원칙을 목숨으로 걸고 지켰습니다. 그렇게 거액을 벌 동안 검사가 된 남동생은 누나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장인의 부와 명예를 등에 업고 소조동의 화려한 불빛 아래 완전히 취해 있었으니까요. 가끔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내면 장모가 볼까 무섭다며 번호를 바꾸고 잠적하게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진우야, 모래 위에 쌓은 화려한 성은 파도 한 방에 흔적 없이 사라지는 법이란다.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믿었던 처가에 DH그룹이 어떻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는지 너는 꿈에도 몰랐겠지. 동생 진우가 높은 검찰청 빌딩 안에서 수많은 피의자들을 내려다보며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있을 때 정작 본인이 딛고선 처가의 간판 뒤에는 추악한 부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의 돈을 끌어다 덩치만 키우는 얼음판 위에 콘크리트 빌딩을 짓는 도박입니다. 아무리 힘있는 검사 사이가 뒤를 봐준다고 해도 회사의 장부 속 잔고가 영원히 되는 순간 그 거대하던 기업도 단 1초 만에 공주분해되는 게 자본주의의 진짜 진실입니다. 동생 진우가 처가의 사냥개가 되어 저지른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장인이 무리하게 필리핀 리조트 사업을 벌이다 3,200억 원을 사기당하고 통째로 날려버린 것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날까지 돌아오는 회사채 1,500억 원을 막지 못하면 그룹 전체가 부도가 나는 위기였지요. 그때 장인이 한밤중에 동생을 찾아와 바짓가랑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진우 소방, 자네가 검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시중은행 행장들 좀 압박 좀 해주게. 만기 연장 한 번만 받아내면 살 수 있네. 동생은 검사라는 권력을 사적으로 부려 은행 고위 관계자들을 은밀히 호텔로 불러내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서울중앙지검 박진우 검사입니다. 이번 만기 연장은 조용히 처리해 주시는 게 신상에 이로울 겁니다. 눈부신 권력 남용이었지만 금융권 큰손들은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돈의 세계에서 검사 한 명의 유치한 협박보다 당장 목을 재어오는 진짜 거대한 자본이 무서운 법이니까요. 시중은행들은 왜 검사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만기 연장을 단칼에 거절했을까요? 그 은행들의 숨은 최대 주주이자 1,500원 내 DH그룹 부실 채권을 시장에서 통째로 쓸어 담아 생사 여태권을 쥐고 있던 진짜 주인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동생이 생선 비린내가 난다며 오물 취급했던 누나, 제가 이끄는 사모펀드였습니다. 부도 시한을 단 3시간 앞둔 종호, DH그룹 본사 28층 대회의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만년필을 부러뜨리듯 쥐고 있던 진우가 은행 관계자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행장님, 이번 주까지만 연장을 해주면 대검 차원에서 은행권 규제를 조율해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부행장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싸늘한 냉소였습니다. 박 검사님,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십니까? 우리 은행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에서 DH그룹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검사님이 아무리 서스퍼런 칼날을 휘두르셔도 당장 내 목에 날아가게 생겼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그 순간 진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자본의 거대한 벽 앞에서 자신의 힘이 한낱 먼지처럼 무력해지는 이 순간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W 파트너스의 박선우 회장님 오셨습니다. 비서의 외침과 함께 대회의 시문이 활짝 열리고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거느린 최고급 실크 정장을 입은 제가 걸어 들어갔습니다. 내 얼굴을 마주한 순간 진우의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누나, 너 어떻게 여기에? 10년 전 생선 비린내가 난다며 A시장 지하 구석자리로 내쫓았던 정신나간 먼 취급 친척을 받았던 그 누나가 이제 자신과 처가의 목숨줄을 진 절대적인 거물이 되어 나타난 겁니다. 진우는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정장 바지 밑단을 붙잡고 구두 코앞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지요. 누나,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눈이 멀어 큰 죄를 지었어.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옆에서 악을 쓰는 동생의 아내를 뒤로 한 채 제 수석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가득 내던졌습니다. DH그룹 지분 45%와 오노 일가의 저택, 주식 전량이 합법적으로 가압류된 서류였습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길거리로 나 앉아야 하고 회장님의 분식회계와 박진우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로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요. 검사 권력? 그거 참 대단하네. 나는 진우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치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네가 내 생선 비린내에 묻은 돈으로 보복 입었을 때 그 권력은 억울한 사람을 지켜주라고 하늘이 진 기회였어. 그런데 너는 장인의 사기짓거리를 덮고 은행을 협박하는 데 썼지? 걱정 마라. 내가 이 회사 인수하자마자 네가 저지른 비리 자료 대검 검찰부에 내가 제일 먼저 넘겨줄 테니까. DH그룹은 단돈 1원에 내 손으로 넘어왔고 오노 일가의 사재는 전부 몰수되어 영세 하도급 업체들의 밀린 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동생 진우는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결국 법복을 벗고 차가운 구치소 독방으로 향하게 되었지요. 시린 시멘트 바닥에 앉아 뒤늦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지만 이미 무너져버린 신뢰와 핏줄의 강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법입니다. 용월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며 시작해 거대한 자본의 정점에서 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린 한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성공과 권력을 손에 쥐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에 눈이 멀어 내가 가장 힘들고 초라했던 시절 아무 조건 없이 손을 잡아주던 이들의 거친 손을 잊어버리는 순간 인생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그 대가를 요구하더군요. 돈은 잃어도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지만 소중한 사람의 신뢰와 한 번 등을 돌린 마음은 그 어떤 돈으로도 되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기가 막히고 서글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머니 전쟁 RG는 앞으로도 자본의 거대한 파도 뒤에 숨겨진 인간의 진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동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